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산업화, 근대화 과정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서양화의 과정이라고 봐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서양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동양적 가치, 우리 정신 그런 게 바꾸고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를테면 한류 같은 것이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의 어떤 정신 가치 중에서 참 해외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음식 문화가 그렇게 또 그보다 더 저는 중요한 걸 그 한방, 한의학 어떤 그런 것이 좀 세계에 좀 널리 퍼졌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자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자생 한방병원의 신중식 박사님이신데요. 신 박사님 모시고 우리 한방의 세계화, 과학화에 관련된 얘기를 좀 재미있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신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on cardboard, got your picture in my... 자, 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려운 시간 내주셨어요. 예. 신 박사님을 제가 뵈니까는 인상이 너무 낯이 익으셔서 어딘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피겨스케이터,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선수가 아이스링크에서 운동할 때 화면에 자주 비치셨어요. 그렇죠? 예, 그때 좀 많이 좀 맞아요. 예, 좀 비쳤습니다. 아마 병원에 김연아 선수 이렇게 주치의 같은 걸 하시나 보죠? 네. 전에 이제 그 김연아 선수가 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한테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가서 직접 가서 한번 치료를 했었고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06년엔 일본에서 그랑프리 세계 대회 할 때 피겨 대회? 네, 피겨 대회 할 때 제가 일본에 가서 5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치료도 하고 같이 마음도 졸이고 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화면에서 그렇게 늘 웃는 낯으로 제가 이렇게 뵀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렇군요. 박지성 선수도 뭐 주치의시라면서요? 박지성 선수도 지난번에 이제 맨체스터에서 네. 그때 좀 뭐 큰 부상은 없었지만은 약간 다리에 문제, 발목에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한번 가서 치료를 해준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러죠. 네. 아무래도 운동선수들이니까는 뭐 척추나 이런 뼈 쪽에는 부상들이 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신 박사님 같은 분들이 아주 제일 필요한 분들일 텐데, 그러셨군요. 지금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이시면서 대한한방협회인가요? 예, 병원협회. 병원협회. 예, 대한한방병원협회라고. 거기 회장이시는 네, 거 하셨죠? 네. 작년에 제가 취임해서 1년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 한방의 소위 세계화, 네. 또 한방 발전을 위해서 책임감이 크실 텐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한의학 하게 되면 특히 한국의 한의학은 정말 우수하거든요. 참 중국의 한의학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오히려 발전돼서 외국에 나갔을 때는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 정부에서도 한국의 한의학을 세계화하고 또 이 국익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관광공사에서 또 주관하고 있고 또 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요. 거기서 메디컬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을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정부와 같이 발을 맞춰서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자생 한방병원이라는 개인 병원 이사장 자격으로서도 그렇고 또 협회, 그죠? 협회, 네. 한방병원 협회장 자격으로서도 네. 양쪽으로 다 뭐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그 신 박사님 한의 하면은 보통 그 서양 사람들은 네. 그 중국 의학으로 많이 알고 있죠. 소위 중의하고 한의하고의 차이점이 좀 있을 텐데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그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랑 중의학하고 우리 한의학하고 차이점 같은 걸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중국 하게 되면 한 2700년 전서부터 황제 내경이라는 그 중국 고서에 의해서 중의학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사실 아시아권 특히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그런 한의학, 네. 그 일본은 황한의학이라고 하고 한국은 한의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중의학이라고 하죠. 일본이 뭐라 그런다고요? 황한의학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중의학하고 한국의 한의학은 과거 옛날에는 좀 많이 비슷해졌다가 네. 그것이 한 400여 년 전에
허준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동의보감이 만들어지면서 향토 한의학이 만들어지면서 한국화돼 가면서 좀 더 많이 발전돼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한의학이 많이 탄생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은 저희들은 좀 더 근대화적이고 현대화적이고 좀 더 과학화된 쪽으로 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중심의 치료의학 중심으로 발전되었고 중국은 조금 더 과거에 집착돼서 음양오행적인 그런 철학 개념에서 장부변증으로 이렇게 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한나라 그 한의 갈 때 한자도 그 나라가 한자가 좀 다르죠. 다르죠. 한나라 한자가 우리는 일단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니까. 그렇죠. 네, 나라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그 소위 우리나라 한방의 세계화 정도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사실은 한의학하면 중의학을 연상을 네, 외국에서 그렇죠. 많이 했는데 우리의 한방의 세계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중국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쫓아왔겠죠. 네. 근데 이제 양적으로 말해서는 네. 아직도 그 차이니스 메디신이라고 해서 그렇죠. 중국의 중의학에 전 세계적으로 뭐 깊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미국의 NIH라든지 보건원이라든지 또 뭐 어떤 육군 같은 데에서도 군에서도 중국의 침술 같은 게 많이 공식화됐군요. 공식화돼 그러니까. 있죠. 그런데 한국의 한의학은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우세한 것으로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중동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 중의학보다도 한국 한의학이 비교 위에 있으니까 저희 한국 한의학을 많이 수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미국에 그 몇 년 전에 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학을 다 중국 사람 의학으로 그렇게 알더라고요. 네. 한 10여 년 됐는데 지금 이제 그런 추세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 박사님께서 해외 이렇게 강연을 많이 다니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야, 그것만 봐도 우리 이제 한의학이 정말 본격적으로 세계로 뻗쳐나가는 하나의 반증 같은 건데 그렇게 해외에서 느끼시는 어떤 우리 의학 체계의 뭐 변화라 그럴까요? 과거에 잘 몰랐는데 또 중의학과 한국에도 중국 의학과는 다른 이런 게 있구나라는 뭐 그런 인식 변화 같은 것 그런 실태를 조금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한 20년 전부터요. 보면 전 독일과 프랑스 이런 유럽에서는 한의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술하는 의사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침술로서 마취를 하고 수술도 하고 또 뭐 제왕절개도 하고 말이죠. 또 치과 같은 데서는 귀에다가 이침을 놓고 발치도 하고 이런 것이 20년 전부터 그 연구가 돼서 지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더 한의학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아시아권으로 또 중국이나 한국으로 많이 그 연구원들을 보내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작년에 관광공사 이참 사장님과 더불어서 해외에 5개국을 같이 다녔습니다. 이참 사장 같이 이참 사장님 직접 같이요. 그래서 갔을 때 이참 사장님은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화 하신다고 해서 한국의 뭐 한류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소개하고 다니셨거든요. 제가 이참 사장이랑 사실 작년 중반경에 제 프로그램을 모셨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의학 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잘 알죠. 네, 그래서 이참 사장님도 처음에는 한국의 한의학이 독특하다는 것은 알지만은 어느 정도라는 건 잘 모르셨는데 같이 가서 메디컬 쇼라는 걸 했습니다. 아시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빅5 대학병원이라든지 또 양방과 한방과 같이 가서 소개를 하는 거죠. 한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두바이를 같이 갔습니다. 두바이에 가면은 그 알자지라 방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거 우리하고는 뭐 테러 때문에 네, 테러 때문에 좀 저도 좀 두려웠었습니다. 거기 가자 그럴 때. 근데 알자지라 방송에서 메디컬 쇼를 한 거예요. 1시간짜리 프로를 놓고. 그런데 거기에서 시리아 사람 환자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하는 환자를 놓고 직접 치료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한 것이죠. 저희가 바로 그 환자를 치료를 하면서 한국의 추나요법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MST, 소위 MST라는 건 동작침이라는 거거든요. 네. 중국의 침술은 침을 놓고 가만히 한 30분 누워 있는 건데 저희가 하는 자생 비술 MST 치료법은 침을 놓고 환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강제로 이렇게 부추겨서 움직이게 하죠. 그거 한 10분 치료하고 나면 바로 걸어 다닙니다. 그 자리에서. 통증도 없어지고.
그것이 이제 방송으로 나가니까 아주 대단한 각광을 받고 그러는데 이점 사장님이 그걸 바로 보시고 이것이 한국어를 알리는 세계화하는 지름길이다 하시고 나서 오셔서 전 세계에 있는 28개국에 나가 있는 비디오들을 다 수거해서 한국의 한의학을 거기다 다시 녹화해서 지금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바이에는 거기 가서 알자지라 방송에 나갔고 레바논에 가서 바로 공주를 만나서 구경 TV에 와서 또 방송도 했고요. 구경 신문에 인터뷰했고 그렇게 쭉 레바논, 이집트 뭐 요번엔 또 그 베트남에 있는 구경 TV에서 와가지고 KBS 그 비타민 프로를 거기서 수입을 해서 방송을 합니다. 근데 거기를 다시 비타민을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그 환자를 치료하는데 바로 정형외과 의사가 디스크로 다리를 잘 이렇게 아프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치료해서 막 걷고 의사 자신이 그랬군요. 의사 자신이요. 그게 또 방송의 일부가 하나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목이 안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목이 돌아가고 한국의 한의학 침수를 맞아보더니 거기 있는 연예인들이 9명이 와가지고 방송 프로를 진행하는 거 다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녹화가 한 2시간 더 연장이 되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근데 우리 뭐 시청자분들 뭐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 경험을 하셨겠지만 사실 지금 내가 목이 안 돌아간다 이런 데서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거 고쳐주는 사람이 구세주예요. 그렇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고맙고 반가운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의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처음으로 아마 그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닉슨 대통령이 그 중공 때 방문하면서 그때 뭐 침이 소개가 되고 해서 서방에 이제 많이 그게 알려졌는데 그렇게 해서 중의가 중심이 됐던 게 한 20년 뭐 이상 됐죠. 근데 그렇죠. 우리 의학 같은 것이 들어가서 지금 시대부터 하여튼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뭐 의학을 좀 마케팅으로 하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좀 정말 우리 의학이 이렇게 중국 의학을 좀 이렇게 싹 그냥 뭐 몰아내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대체가 돼서 우리가 좀 그 상품으로도 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동에서는 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2008년도에 이집트를 갔을 때요. 거기 알 아자하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알 아자하르 대학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대학 중에서 제일 오래된 1006년이 됐고 역사가요. 캠퍼스가 72개, 학생 수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에 있는 그 대학에 알 아자하르 대학에 나온 외과 의사들은 유명해요. 미국에도 있고 유럽 전역에 많이 아랍권에 많이 퍼져 있는데 거기서 저희 그 병원에 내과 교수 그 주임 교수가 일행들이 와서 한번 한방 비수술 치료법을 보고요. 일주일 연수 끝나고 나서는 이 한국에 있는 한의학을 이집트 의과대학에다가 심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UC 얼바인 대학 교수하고 저희가 초청받아서 가서 거울 갖다 치료를 했죠. 강의를 하는데 하버드 의대하고 저희가 공동 연구한 그 리서치 논문 발표를 이렇게 하니까 강의는 그만두고 잠깐 스톱하고 직접 환자를 치료해봐라. 우리는 그 서양의학적으로는 안 된다면서 중풍 환자를 휠체어에다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니까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바로 한국 한의학으로 MSD 치료법으로 치료하면서 오른쪽 다리가 움직여지고 오른팔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100여 명 되는 의사와 교수들이 와서 박수치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거기 신경외과 의사가 얘기가 이게 이렇게 신경이 마비돼서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단 한 번에 어떻게 10분 만에 이게 팔이 움직여지고 다리가 움직이냐. 이거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라는데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뇌에서 일어나는 거를 그걸 영어로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거는 앞으로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우수한 치료법이다 해서 그 대학하고 위셔얼반 대학, 아자르 대학 저희 자생한방병원하고 MOU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아랍권에서는 한국의 한의학을 배우고 또 병원을 같이 공동으로 세우고자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 저도 LA 가서 제가 그 병원을 좀 아는데 시더 사이나이라는 병원, 큰 병원이죠. 거기 다음 달에 뭐 초청 강의 또 있으시다고요? 그것이 큰 의의가 있는데요. 시저 사이나이 병원이라는 것은 의사가 한 2,500명, 그리고 스태프까지 한 10,000명 정도 되는 LA의 아주 큰 병원이고, 미국에서 전체의 그 랭킹 한 11위 정도 되는 그렇죠. 큰 병원이죠. 큰 병원입니다.
근데 거기 미국의 그 하버드, 할리우드에 있는 배우들이 많이 가지요. 그 유명한 병원인데, 거기 하버드 의대 닥터들 두 분이, 한 1년 전에 저희 병원에 와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 일주일 연수하고 수술하는 그런 의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수술하지 않고 척추를 고치는 이 치료법이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그 사이나이 병원에다가 좀 그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병원에 소개를 해서 이번에 한국 사람 최초로 한의사가 미국 의사들을 보수교육 점수를 주는 강의를 이번에 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건 최초에 있었던 일이라 아마 미국 자체에서도 아마 그 특파원들이 그 인터뷰를 직접 강의하는 걸 와서 찍는다고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우리 한의사가 미국의 양의사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네요. 근데 그냥 일반 강의가 아니라 보수교육 점수를 주는 학점을 주는 그런 그러게요. 네, 강의를 요번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온 하여튼 것이죠. 저 박사님 가셔가지고 폼나게 좀 이렇게 멋있게 좀 그게 강의 좀. 이제 2월 9일 날 네. 시저 사이나이 병원에서 그 강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와서 원래는 1월 25일 날 모스크바 의과대학 총장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1월 25일 날 모스크바 의과대학 총장 초청으로 가서 똑같은 메디컬 쇼를 하기로 했는데 수술하는 의사들이 수술하는 환자를 수술하지 않고 저희가 치료하는 걸 직접 치료해가면서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러시아 그 서울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의대와 같은 거죠. 거기에 총장께서 오셔서 이번에 한국의 한의학, 특히 자생의 비수술 치료법을 강의를 해주고 또 같이 그 대학병원에다가 저희 클리닉을 만들어서 같이 환자 좀 보게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소위 아웃바운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것도 더 많이 돼야 되겠고 또 반대로 인바운드 바깥에 있는 환자들이 우리 나라에 많이 좀 와서 네. 그 쿠바를 가봤더니 쿠바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쿠바의 대단하죠. 의학이 제가 가보니까 네. 구라파에서 유럽 사람들이 쿠바 가면은 굉장히 싸고 그래서 그게 굉장한 관광 상품이 돼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바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많이 좀 유치를 해서 지금 자생한방병원 같은 경우도 외국인 포션이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통계를 잠깐 아까 뭐 자료를 하나 보니까는 일본이 한 31%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의외로도 많나 봐요. 맞습니다. 일본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뭐 미국이 한 12% 정도 된다 그러고 독일 뭐 러시아, 프랑스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굉장히 그게 과제일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많이 끌어들여야 되겠죠. 일본 사람들이 근데 왜 그렇게 좋아요? 자기들도 한방 아까 말씀하신 뭐라 그랬죠? 항환의학. 항환의학 네. 네. 있는데도 네.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네. 황한의학이라는 건 아주 옛날에 전 그 고방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처방을 쓰는 것인데 일본도 그 한의학이 많이 그 쇠퇴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우선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그 우리 한국의 문화가 비슷한 것이 자연치유를 좋아하고요. 가능한 한 칼대거나 수술하지 않고 인체가 그냥 날 수 있는 스스로 날 수 있는 그 회복력을 키워주는 그런 자연의학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리적 여건도 뭐 한 2시간밖에 안 되고 또 먹는 음식 문화도 거의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한의학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아까 인바운드 외국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는 데는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테고 한방 스스로도 노력을 이게 많이 뭐, 해야죠. 그러니까 한방에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조금 이따 이제 좀 네.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한방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는 그 철학 자체가 옛날에는 동양의학적인 중심으로 동양 철학적인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졌는데 지금 현대의 문화와 의학은 그런 과거의 용어가 아닌 현대 용어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 자체를 갖다가 근거 중심으로 과학화하고 표준화하고 또 이것이 그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맞아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한의사 선생님들 저나 뭐 선배님이나 많은 분들 보게 되면 정말 어려운 병들도 많이 고쳤고 잘 고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고쳤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어떻게 객관화해서 고쳤냐 하는 그런 에비던스, 과학적인 데이터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주장하지만 남들은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비과학적인 거로 매도한 것이죠.
제가 전 한의를 참 아까도 제가 모두의 오프닝에서 그 말씀드렸지만 참 아까운 어떤 우리의 네. 가치라고 보는데 이게 과학과 비과학이라는 우리의 서양식 어떤 기준으로 한의를 보니까는 네. 이게 한의가 참 매도가 되는 경향이 지금까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저 앞에 어떤 진실이 있는데 네. 그게 서양적 방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진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매도를 당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과학과 비과학이라는 기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우리 스스로 서양적 눈으로 설정해놓은 기준인데 네. 그걸 갖고 잣대를 들이대 버리니까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거를 외면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뭐 100% 답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어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네. 한방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작업을 참 소홀히 했다는 점이 아쉽기도 해서 그걸 쉽게 해서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어떻게 수출하고 아웃바운드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가 많은 것 필요하십니다. 같아요. 옛날에도 로마에 로마에 살려면 로마의 법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려면은 현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걸 사용하는 그 게이트, 그 사이언스라는 게이트 문 안에서 보여주었을 때 과학이라면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도 우리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것이 소위 뭐라면 저희들이 그 논문화, 과학화, 그리고 실험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한방을 과학화하고 세계화하기 위해서 우리 주장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서양 사람들의 학문을 배워서 그 사람들한테 증명을 시켜주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바뀌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한다면은 서양 사람들이 한문도 배우고 한국의 동의보감도 배워가지고 이론을 이해해서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학화된 걸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느 천년에 와서 그 환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증명이 된다는 그런 프로그램대로 갖다가 한의학을 거기에다가 증명을 시키는 수밖에 없죠. 맞아요.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박사님, 우리가 이제 한방의 과학화 문제를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의 서양학에서 과학이라는 개념의 정의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재현성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험실에서 우리가 이론화된 어떤 똑같은 조건을 누구든지 공이 똑같이 적용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걸 과학이라고 그렇죠. 그런 게 그걸 소위 재현성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런 걸로 본다면 이제 그게 아까 표준화 같은 건데 네. 누구나 다 해서 같은 효과를 보게끔. 근데 한방에서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어떻죠? 그래서 대개 이제 서울에서 한의사가 진찰한 거하고 부산에서 진찰한 거 각각 다르다든지 네. 대구에서 진찰해서 딴 얘기가 간다든지 하게 되면 이거 비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 과학화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약에 대한 그런 어떤 성분이 어떤 효과를 내는가를 갖다가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 실험도 했고 거기서 물질도 찾아냈고 또 그것을 천연물 신약 개발을 위해서 지금 녹십자 제약하고 같이 해서 지금 3상까지 끝나서 바로 금년 한 5, 6월 달 정도면 그것이 아마 시판이 되는 천연물 신약이 나오게끔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지만은 우선 의료기술, 치료술에 있어서도 객관화와 표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자생 네트워크 15개 병원에서 모든 치료법이 똑같습니다. 진단도 같고 치료 방법도 처방도 치료 예후도 이렇게 표준화를 시켰죠. 그래서 한 예로 이제 뭐 119 타고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들것으로 환자들을 스트레칭카로 많이 하루에도 한두 명씩 오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걷지 못하는 사람을 MST라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한 20분이면 걷습니다. 외국에 가서도 메디컬 쇼를 할 때 그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수술하는 의사들이. 거의 90% 정도는 다 걷거든요. 그럼 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건 비과학이 되는 거고 재현성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제가 가르친 모든 수련의 선생님들, 레지던트 또는 여기 있는 스트레스 선생님들은 똑같이 어떤 선생님이든지 그런 응급 환자가 오면은 치료를 해서 일단은 걸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그렇게 걷게 되고 통증이 없다 해서 그게 디스크가 한 번에 다 낫고 협착증이 한 번에 다 낫냐면 그건 아니죠. 그런 뭉쳐진 기혈과 근육이 굳어진 걸 풀어서 통증이 없어지면서 걸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치료 기전이 있기 때문에 터진 디스크가 흡수되고 또 디스크가 줄어들고 염증이 없어지고 인대가 강화되고 뼈가 튼튼해지려면 그런 3단계 치료법을 약도 먹고 침도 맞고 봉침도 맞고 추나요법으로 해서 삐뚤어진 뼈 관절도 맞추고 해서 그것이 3~4개월이라는 치료 기간이 가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95%가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미국 하버드 의대에 있는 오쇼 연구소하고 같이 임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한방 치료하는 그 시스템을 처음으로 외국에 소개하는 그런 논문도 썼고요. 그 다음에 1차 연구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MRI로서 이미 그 다 찍어보니까 68%가 수술하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32%는 우리 저희 자생병원에서 MRI를 찍었죠. 그 환자들 4,134명 중에서 150명을 추려서 MRI를 다 찍어놓은 거예요. 수술에 될 환자인데 수술 안 하고 치료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심한 게 뭐냐면 바스지러스라고 해가지고 통증이 제일 심한 게 7, 8, 9 이렇게 10 정도 되면 통증이 제일 심한데 5 이하로 떨어지는 수치, 1, 2나 2 정도로 떨어지는 수치의 기간과 그 치료 방법을 조사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2달 정도 치료했을 때 77%가 5 이하 1, 2, 3으로 떨어졌고 2달에서 넉 달 사이에는 85%, 넉 달에서 6개월 사이에는 95%가 1, 2, 3으로 떨어져서 정상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됐다는 거. ODI라든지 SF36이라든지 생활 만족도라 이걸 다 조사한 겁니다. 물론 하버드 의대에서 프로토콜, 로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프로토콜 짜고 거기서 IRB 위원도 통과하고 정식으로 서양 의사들이 논문 쓰는 그 포맷에 맞춰서 그대로 과학적으로 해서 그것이 논문이 돼가지고 컴플리멘터리, 저널 오브 컴플리멘터리 메디신이라는 SCI급 국제저널에 퍼블리시가 됐죠. 근데 저는 박사님 사실 전 이게 정말 개인 의견인데 조금 그런 나름대로 안타까움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 한방이라는 체계를 굳이 과학화해야 되고 또 표준화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도 지금까지 말씀 저도 드렸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과연 우리 자체의 이런 한방이라는 시스템을 굳이 그런 그 서양적 패러다임에 맞춰가야 되는 현실이 저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사실은. 안타깝죠. 그래야 예. 그렇게 하면서도 이 체계는 사실은 우리의 멀쩡한 체계고 또 우리가 서양적 방법으로 가령 MRI나 무슨 어떤 화학이라는 거 다 우리 눈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각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한계 내에서 그게 사실 세팅된 학문인데 네. 우리 인간사라는 건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가 그것이 규명은 안 되지만은 저 어딘가에 진실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걸 학문으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비학문으로 비과학으로 이렇게 그냥 매도하고 그걸 그래서 억지로 갖다 그 포맷에 맞춰야 된다는 현실이 뭔가 이게 근본적으로 뭐 그렇다고 제가 대안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뭔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 들더라고요. 그게 동양과 서양의 지금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시대가 100년이 지나가면은 오히려 그걸 무시하고 과거의 이론에 의해서 또 과거를 더 과학화하는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공감 가는 말씀이에요.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와 같은 이런 열정이 있고 노력하고 저희 병원에 있는 MRI 시스템이라든지 개인이니까 다 하니까 이렇게 150명이라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무료로 찍어서 비포 애프터를 찍어가지고 6개월 후에 보니까 48%가 디스크가 터졌던 게 흡수되고 또 1년 전에 60%가 흡수됐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저같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한의사 2만 명이 다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논문을 유럽 재활의학회, 미국 통증학회 가서 발표하니까 그때서는 믿는 거예요. 서양 의사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요거는 믿을 테니까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믿게끔 논문 쓰고 데이터 한 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하니 하다못해 머리 아파가지고 침을 맞으면 두통이 없어지고 소화 안 돼서 체하면 침만 맞아도 쑥 내려가는데 그것도 플라시보라 하고 그것도 논문으로 증명하라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수천 가지를 다 어떻게 논문으로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민간에서 정말 사실은 정말 남을 우리가 뭐 그걸 판정해 주는 사람은 없으나 그러나 민간에서 정말 훌륭하게 치료하는 보이지 않는 몇몇 분들도 그냥 그렇게 매도당하고 저게 그냥 무슨 뭐 그냥 그런 사람도 사실 우리 체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너무나 잘 고치는데 그냥 제도권에서 아무도 인정 안 해주니까는 그냥 그런 우리 문화유산이 그렇게 그냥 하여튼 그런다는 게 하여튼 참 그런 면에서 뭐 박사님 같은 그런 노력이 또 굉장히 필요하죠. 세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다른 100년은 또 이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게. 너무 재밌는 얘기네요. 자, 우리가 그 얘기 나온 김에 한약 문제도 조금 이거는 사실은 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한약 관리에는 다소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산 지금 많이 들어오면서 한약재라는 것이야말로 막 너무 질이 안 좋고 뭐 농약도 검출되고 하는 그런 안전적 그 문제가 늘 한의학 얘기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는데 이거 과연 그 각 병원들이 그런 데서 좀 관리 같은 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한약 약재도 한의사분들 얘기 들으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게 아마 토질도 많이 바뀌고 농약 같은 거 많이 하고 하면서 원래 자연적 어떤 그런 그야말로 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이 좀 많이 떨어진 모양이 옛날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산에 가서 보면 더덕이 지나가면 산더덕 냄새가 뭐 굉장히 그렇죠. 몇 킬로 지나가서도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토양이 오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너무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간 거죠. 지력이 빠진 거죠. 따라서. 우리가 60년도에 50년, 60년대에 있던 그 사과의 맛하고 영양하고 맞아요. 지금에 있는 아무리 큰 그 보기 좋은 사과하고 영양분과 그 영양소 비교하면 비교 안 될 정도로 맞아요. 농축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기가 많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약재도 농작물로서 많이 배우고 인삼도 4년, 6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200년 전에 있던 인삼 재배하고 지금 인삼 재배하고는 그 농축 함량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이 흔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음식이 맛이 없는 게 너무 먹을 게 많아져서 옛날 것보다 지금이 더 맛있는데 네. 음식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옛날 게 분명히 맛있었어요. 맛있었죠. 과일도 옛날 게 훨씬 맛있었고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제가 음식이 까다로워서 어려서 맛을 지금 그 맛이 안 나요. 그 지력이 떨어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자랄 때 먹던 고구마 구워 먹던 거하고 지금하고 다르거든요. 영양소는 분명히 다른데 문제는 빨리빨리 작황을 하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주고 농약을 많이 줘서 해충을 벌레를 이렇게 오게끔 하다 보니까 토질이 오염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다만 한약재의 부분에 있어서는 중금속 오염이나 뭐 농약, 잔류 농약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인데 사실 한때 중국이라든지 먼 데서 올 때는요. 이런 어떤 배달 그런 배로 올 때 있어 보면 너무 장시간 올 때 보면은 거기서 부패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는 거. 지금도 미국에서 오는 농작물 같은 데서 과일 같은 거에서는 제 집 사람도 그래요. 어떠한 것들은 먹지 말아라. 너무 오랫동안 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농약을 쳤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검사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네. 워낙 한의사와 그다음에 국민적 그런 그 욕구가 높기 때문에 아예 검사 자체가 너무 철저하게 들어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약재로 돼 있는 건 무조건 3번을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를 갖다가 의약품 수출입조합에 있는 그런 검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 잔류 농약이 얼마냐, 그다음에 중금속도가 얼마냐 가지고 탁탁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약으로 돼 있는 건 거의 그게 없는데 문제는 그 기준을 두는 그 기준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되냐면 과거에는 30ppm이란 총량제로 되어 있었는데 네. 그 30ppm이라서 토탈적인 개념이었는데 2005년도에 그걸 갖다가 30ppm을 다 낱개로 개별로 만들어주면서 그 기준을 너무 많이 낮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면 자연계에서 우리가 먹는 쌀 음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미쌀보다도 더 낮게끔 해놓으니까 실제로 자연계 산이나 그런 데서 아무런 오염이 없는 그런 약재를 채취해다가 검사하더라도 지금 기준을 오버된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물론 중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용안육이라고 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초 중에서 감초는 몽골에서만 나와야 돼요. 거기가 원산지예요. 그리고 침향 같은 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술 같은 건 천우술이라고 해서 사천성에서 나와야 돼요. 그건 우리나라에 없고 거기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 원산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까지도 중국산이라고 다 매도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중국산에서도 보면은 가격이 10배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가 20만원짜리가 있다면 그 가격이 막 있다면 그레이드가 A, B, C, D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수입하고 어떤 것을 가져오냐에 따라 다른데 네. 거기서 GAP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약을 심을 때부터 종자서부터 토양까지 다 검사해가지고 어떤 부득이하게 농약을 친다면 아주 낮은 농약으로서 하는 걸 갖다가 지금 같은 식약청이라든지 농림부에서 관할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오는 것들은 아무런 해가 없는데 그런 것들 외에 식품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식품으로 들어오는 건 검사를 잘 안 합니다. 그런 것이 혼용돼가지고 질러 낮은 것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가 됐는데 한의사협회에서는 그걸 갖다가 식약청하고 같이 해서 이력 추적제. 그러니까 재배서부터 유통서부터 관리까지를 완전히 이력 추적을 해서 그걸 포장을 해서
완제품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아무튼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여기 뭐 척추 쪽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권위적인 네. 병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그 뭐라 그래 자병원이라 그래야 네, 되나? 모병, 네트워크 병원들이 네. 뭐 한 15개 된다고. 국내 15개, 외국까지 해서요. 된다면서요. 척추 쪽에서는 뭐 하여튼 권위가 계시는데, 지금, 신 박사님이, 하시는 척추 치료법이 추나요법이라는,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저도 네. 궁금하기도. 워낙 지금 척추 질환들이 많아요. 문명병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오래 앉아있거나 일을 하거나 이제 그런 현대병이라 그러죠. 생활하다 보면은 과거에는 많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척추의 기립근이라든지 근육이 발달돼서 디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추워서 생기는 신경통만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신경통, 추워서 생기는 병은 별로 없고 오래 앉아서 근력이 떨어져 가지고 디스크가 쑥 빠져나가고 협착이 되고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 협착증, 근데 추간판 탈출증 이런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지금 20년 동안 전문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 병원에서 한 5년, 10년 이상 됐던 닥터들이 네트워크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도 같고 약도 같고 치료 방법도 통일됐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데이터를 내서 논문으로 또 증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척추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 척추를 치료하는 그 유일한 그런 대안이 뭐냐 할 때 4가지 방법을 합니다. 추나요법이라고 해서 삐뚤어진 뼈와 관절을 맞춰주고 근육을 풀어주는 수기요법을 그 카이로프락틱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카이로프락틱은 그리스어로 카이로, 프락틱, 연습이라는 거죠. 수기법인데 그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120년 동안 역사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서양식 수기요법이군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추나요법이라고 해서 2000년 전부터 있던 거고요. 도인안교라고 해서 밀고 당기고 지압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소위 황제 내경에 근거를 있는 거죠. 도인안교라고 해서 황제 내경에 있는 수기법이고 일본에는 옛날에 유도 선수들이 뼈 맞추고 하는 접골사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정골요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의 정골요법, 미국의 카이로프락틱, 중국의 튜나요법 요 3가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기법을 모아서 20년 전에 제가 학회를 만들면서 추나학회를 만들어서 다시 리모델링, 리메이킹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체형에 맞게끔 만들어서 이제는 오히려 외국에다가 수출하고 또 미국의 UC 어바인 의과대학에는 2002년도에 가서 선택 과목으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2008년도에는 WHO에서 그걸 인정해줘가지고 세계 카이로 인정받아서 어떻게 인정이 됐냐면은 한국 대표로 한국의 추나요법을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WHO에서 전통의학 대체의학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북경에서 그럴 때 세계 카이로프락틱 연맹에서 직접 초청을 해서 한국 대표로 제가 가서 추나요법을 강의도 하고 직접 시범도 시술도 보여주고 왔죠. 그러면 지금 사실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제 주변에도 꽤 많은데 모든 척추 질환이 그 추나요법으로 치료 가능한 건가요? 추나요법으로서 삐뚤어진 뼈 관절은 일단은 구조적인 것을 갖다가 맞춰주는 걸 하고요. 디스크가 터졌거나 탈출됐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할 때는 반드시 추나 약물요법으로 부어있는 염증과 그 튀어나온 것을 줄어들게 하면서 염증을 없애주는 핵기요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인대가 너덜너덜하게 약해졌을 때 그걸 강화시켜주는 양근요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의 골다공증처럼 뼈가 약해지고 퇴행이 된 걸 뼈를 튼튼하게 하는 보골요법 이렇게 3단계 약물요법을 하고요. 급성기에는 이 동작침이라고 해서 그 움직이는 침법으로서 급하게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고 마지막으로 봉침으로써 관절 주에 있는 염증 같은 걸 없애주고 이렇게 하는 4가지 치료법을 하는 것이 저희 자생 비수술 치료법인데 해외에서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11개 한의과대에서도 교과과정으로 채택을 다 들어가 있죠. 들었어요. 네, 지금 11개 한의과대에서 추나요법을 정식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아까도 이제 원장님께서 해외 그 강연을 많이 나가신다 그러는데 지금 하여튼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양의하고 한의하고 쌈만하고 참 국민들 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았었어요. 네. 이제 그것이 많이 개선이 됐죠. 근데 옛날에 제가 미국 쪽에 그때가 한 15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벌써 20년 전에 미국은 그 침 같은 거를
그 일반 서양 병원 큰 종합병원에서 공식적인 그 소위 그 프로그램 속에 이렇게 놓아가지고 협업을 하는데요. 그 당시 제가 와서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양의학과 하여튼 그 한의학의 소위 협업 같은 거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행정제도상으로 좀 그런 미비한 게 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한 10년 전에는 저희들이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오히려 한국의 한의학이 세계화하면서 외국으로 많이 소개가 됐고 외국에서 국제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서양의학을 하시는 양의 선생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대체약이 이렇게 좋구나. 그들이 또 NIH에서 펀드 기금도 많이 이렇게 연구비도 미국에서는 대체약에다 주고 있거든요. 국가에서요. 이런 걸 또 한국에 있는 양방하시는 분들이 펀드도 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많이 넓어졌고요. 또 외국에서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그렇게 변하는 추세가 있는데 요거와 마찬가지로 그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제도를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작년에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됐던 것이 양한방 협진 모델이라고 해서 양방병원에서 한의사를 고용해서 줄 수가 있고 한방병원에서도 양방의사를 고용해서 서로 양쪽 따로따로 개설하지 않고 통합해서 서로가 환자를 위해서 양방도 진료하고 한방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법적으로 그것이 의료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양방 선생님들이 한방병원에 와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이게 비과학이 아니고 정말 과학적이면서 너무너무 치료가 잘 된다 하면서 그것이 점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양방과 한방의 어떤 그런 대립관계 같은 것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조금 미묘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한의학 체제 내에서도 지금 뭐 싸움들이 좀 있어가지고, 심지어 뭐 제가 그냥 솔직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게 밥그릇 싸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예를 들어서, 예컨대 무슨 김남수 선생 같은 경우, 뭐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면서 이게 뭐 한의사들 간에 밥그릇 싸움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정말로 우리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우리의 그 한의학이라는 좋은 가치를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한의사고 제도권에 있으면서 어려운 시절 보내면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저희가 제 위치가 있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런 분들도 자해해서 그 나름대로의 그런 명예와 그런 그 성공 스토리를 갖고 계시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죠.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보는 것은 하나의 제도권이냐 비제도권이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한의과 대학 같은 게 6년제고 저희 병원이라든지 이런 대학병원은 인턴 1년 내지도 4년에서 그러면 10년을 3년에서 10년을 공부를 해야 일단은 전문의가 되는 거고, 거기다 석사 2년, 박사 3년 하면 15년이라는 과정을 가져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또 그렇지 않고 재해서 10년, 20년, 30년에서 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실력 있는 분들도. 그러면 제도를 놓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저희가 한의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좋은 그 의술이나 뭐 있으면 그런 분들을 흡수해가지고 대학에서 강의를 시킨다든지 그럼요. 세미나를 연다든지 해서 제도권으로 흡수되게끔 해가지고 한번 그런 것이 공동체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고, 다만 라이센스 분야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의과대학이 있고 여기 카니큘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한의과대학에 들어오든지 그런 그 제도권에 들어와서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의료행위하는 건 괜찮은데, 배우지 않은 사람들, 아무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패스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고 아무한테나 그냥 그 침 놓고 주사 놓고 수술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면은 제도라는 것이 그 국가기관에서는 자격이라는 것이 그 제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나 비교해 보면요. 운전면허를 가져야만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시골에 가면 운전 면허증 없어도 운전 잘하는 사람 많아요. 운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당하다 해서 지금까지 면허 없는 사람들은, 면허 없지만 운전 잘하는 사람은 다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한다 라고 가지고 수십만 명을 다 풀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반드시 그러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관문은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저의 요점입니다. 그 제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잘하고 어떤 분은 못하고 옥석을 어떻게 어떠한 기준으로 그걸 걸러내느냐 이거죠. 참 하여튼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야말로 면허가 없어도 아까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오랜 노하우를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료적 어떤 뭐라 그럴까 그 고마움을 주는 분들의 그런 좋은 의학적 노하우가 무시되는 현실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분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흡수하는 쪽으로 있죠. 방법을 그것이 제가 보기에 솔루션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마음은 줄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나 분명히 저 양반이 해서 임상적 효과가 있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게 있는데 그런 정신적 자산과 그거를 그냥 싸움만 하다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분들은 대학에서 특강으로 모셔서 그럼 특강으로 할 수도 특강으로 모셔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대학에 있는 학생들한테 가르치게끔 해야죠. 네,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의학의 지식을 배워가지고 정규 대학의 교수들한테도 배우고 제야에 있는 분들한테도 배워서 옳은 거는 거기서 다 검증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라이센스 국가고시라는 걸 통해서 시험을 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나가서 환자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 박사님도 사실은 뭐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시험 봐서 어떻게 하는 건 어려울 테니까 그런 분들을 좀 좋은 분들을 이렇게 뽑아 오셔가지고 특강도 좀 하고요. 의사들을 상대로. 네. 그런 제도적인 것도 한번 한방병원 협회장이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저는 열려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다 갔어요. 네, 너무 재밌게 얘기했었는데, 자, 어쨌든, 대한한방병원 협회장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협회장으로서 올해 염두에 둔 계획이 있으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한방의 지속적인 발전을 그런 나름대로의 좀 소견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너무 매스컴에서 한약에 중금속 해가지고 너무 매도하고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4,000케이스 입원한 환자들이요. 아까 그 JSR에서 150명을 갖다가 6개월 동안 팔로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95%가 다 정상생활로 갈 수 있는 걸로 돼 있지만은 거기서 전부 다 6개월 동안 다 약을 먹는데 150명 중에서 128명만 끝까지 남았고 22명은 떨어져 나갔어요. 22명은 수술한 사람 그 중에 안 아파서 그만둔 사람 많이 있는데 128명이 다 그렇게 케이스가 완벽하게 논문으로서 입증이 됐는데 그 128명을 보면은 간이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전부 다 6개월 동안 약 먹어도 그것도 논문으로 이렇게 다 데이터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다음 뭐냐면 4,000케이스를 또 했어요. 전부 다 입원한 환자들 다.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봤을 때 우수한 그 치료법 한방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간의 독성 같은 게 없다는 것이 다 저희들로서는 학자로서는 다 저희들이 입증하는 것이 됐지만은 물론 한약에도 보면은 독성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법제라고 해가지고 완전 부자라든지 반하라든지 이런 남성의 독성 있는 걸 갖다 그냥 먹으면 안 되죠. 완전히 그것도 독성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법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냥 일부 매스컴에 의해서 한방이 억울하게 매도되는 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한방병원 협회장을 하면서 대학병원 중심으로 저희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앞으로 논문을 많이 내고 근거 중심으로 이것을 데이터를 해서 서양에 많이 알려서 한국의 한의학이 우수한 걸 세계화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면 이거 역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또 많이 홍보가 돼서 한국에는 양방 선생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의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쨌든 환자를 고치는 일일 거고 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은 환자들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구세주죠, 그죠? 네. 그런 어떤 직업적 사명감이 정말 필요한 게 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신 박사님 시인이시더라고요. 아니요, 시인 아니고. 시를 너무 많이 쓰셨어요. 제가 습작으로 그냥 하나 블로그 하면서 하는 거 있습니다. 이 책을 낸 게 노래하는 새가 되어라는 이렇게 시집이 나왔는데 이렇게 시를 사랑하는 분이 환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 환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원장님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원장님 한번 당신 자신이 만드신 시를 하나 신 박사님의 시 낭송을 한번 들으면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척추 측만증 굽어 휘어진 허리 선을 그어보면 아픔의 멜로디가 떠오릅니다. 부드러운 당신의 가슴을 잡고 연약한 팔을 잡아당깁니다. 무엇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어 모진 곡선을 그어가며 참으셨나요? 오선지에 S자를 다시 그려봅니다. 소리 없는 아픔을 짚어가는 나의 작은 소나타 위에서 당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고우면서도 연약한 당신을 보았습니다.